안녕하세요.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바보 신랑 성공기. 김한국은 대대로 문장과 재주가 뛰어나고 명성이 자자한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김숙도 이조 판서 자리에 있었지요. 아버지는 집안에 대한 자부심과 그런 집안을 대대로 영화롭게 이어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안국은 태어나면서부터 생김새가 훤칠하여 아버지로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요. 어허, 이 아이는 참으로 우리 집 자식이로다. 집안을 이어갈 기둥이 될 수 있겠어. 허허허허. 그런데 그러한 기대는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어요. 안국이 말을 배우면서부터 글을 가르쳤는데 도무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하늘천 따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김숙은 실망하지 않고 아들이 글 공부에 눈이 트이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허사였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 다시 글을 가르치려 하였으나 전과 다를 바가 없었지요. 도무지 그를 터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김숙은 서서히 걱정이 되었지요. 그런 만큼 더욱 열심히 글 공부를 시켰으나 끝내 하늘천 따지 단 2글자도 깨치지 못하였지요. 그렇게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한 해 가고 2해 가고 안국의 나이가 언 14살이 되었어요. 김숙은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어요. 14살이 되어서도 저 지경이니 세상에 어디 저런 물건이 또 있을까? 우리 집안의 빛나는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생겼구나. 조상을 욕되게 하는 아들을 두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 저것만 대하면 분통이 터지고 머리가 아프니 저 녀석을 집에 두었다간 아무래도 나까지 제명에 못 죽겠어. 김숙은 드디어 아들을 없애버릴 궁리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바보 같은 자식이라도 차마 그럴 수는 없는 법, 그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쫓아버리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였지요. 마침 집안에는 둘째 아들 안세가 있었어요. 생긴 것은 형만 못해도 총기는 있었지요. 김숙은 차라리 둘째 아들에게 기대를 걸리라 마음먹었어요. 그때 마침 안국의 당수 김청이 안동의 관리가 되어 떠난다는 소식을 전해왔지요. 옳거니 싶어 김숙은 김청을 불러들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형님을 뵙고 내려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부탁이 있어서 불렀네만 안국이 말일세 그 녀석을 자네가 좀 데려가 주게나. 데려가서 아주 그곳에서 살고 올라오지 못하여도 좋으니 그렇게 해주게나.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숙은 그간의 사정을 다 말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듯 말하였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두세 번씩 끓어오르는데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오래전부터 쫓아내 버리기로 작정하고 있었네. 하지만 형님, 예로부터 아무리 잘 나가는 집안이라도 공부 못하는 자식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자식을 내쫓다니요. 안국이 비록 공부가 모자란다고는 하나 사람됨이 비범하니 조상 모시고 집안을 이어나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터인데요.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네가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네. 김숙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김청은 어쩔 수 없어서 승낙을 하고 말았지요. 김숙은 아들을 불렀어요. 이제부터 나는 너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 너도 나를 아비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서울에 나타나지도 말거라. 만약 서울에 나타나면 그때는 너를 없애버리고 말겠다. 안국은 말없이 눈물만 흘리며 물러나왔어요. 김청은 안국을 데리고 안동으로 내려갔지요. 한편 김청은 안국의 겉모습이 비범하기만 한데 그를 못할 리가 없다 생각하고 일하는 틈틈이 불러서 그를 가르쳐 보았어요. 그러나 석 달이 지나도록 하늘천 따지 두 글자도 깨치지 못하였지요. 어허, 과연 그렇구나. 판서 형님이 쫓아낼 만도 하구나. 김청은 조용히 안국을 불러서 물었어요. 안구가 내가 왜 이러느냐? 저는 어려서부터 옛날 이야기 같은 것을 들으면 정신이 맑아져 밤새워 들어도 죄다 또록또록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려고 책을 들면 어찌된 영문이 온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글이랑 글만 보아도 금방 정신이 아득해지고 머리가 아픕니다. 당수께서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김청은 다른 방법이 없겠다 싶었어요. 마침 안동 읍내에 사는 이유신이라는 사람에게 결혼할 나이가 된 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유신은 벼슬은 낮았지만 꽤 부유하였어요. 김청은 안국을 그 집에 장가 보내려 하였어요. 그래서 이유신을 불러 뜻을 물어보았지요. 어느 댁 자제이온데 저희 집에 장가를 드리려 하시옵니까? 바로 서울에서 판서를 지내시는 우리 집안 형님의 큰아들이라오. 이유신은 그 말을 듣고 자기 귀를 의심하였어요. 서울의 귀족이요, 대대로 명문가라 전국의 양반들이 우러러보는 집안에서 이런 시골 양반에게 장가를 보내려 하다니 혹 양아들이 아닌가 하고 이유신은 의심하였지요. 그러나 김청은 분명 안국이 김판서의 큰아들이라고 하였어요. 그렇다면 어디 몸이 불편한가? 눈이 안 보이거나 말을 못하거나 말이다. 이유신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것이었어요. 김청은 이유신이 그런 의심을 하는 줄 알고 안국을 불러내었어요. 안국은 큰 키에
그림같이 잘생긴 얼굴이었지요. 참으로 서울내기 미소년이었어요. 이유신은 마음속으로 탐복하면서도 한편으로 의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김판석께서는 서울의 귀족이신 터에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고 굳이 시골 안동 땅에서 며느리를 찾으시다니 무슨 까닭인지 궁금하옵니다. 김청은 끝까지 숨기다가는 일이 잘 안 되겠다 싶었지요. 그래서 안국이 안동까지 내려온 사정을 일일이 설명해 주었어요. 그제야 이유신은 이해가 되었지요. 안동 시골 양반의 딸이 판서의 아들에게 시집가면 대만족이지. 공부까지 잘할 필요야 뭐 있겠나. 쫓겨났다지만 내가 부자이니 거두어 살면 되지 않겠는가. 이유신은 이렇게 생각하고는 드디어 결혼을 허락하였어요. 김청으로서도 아주 만족하였지요. 시골 양반이라 하나 부유하고 집안 분위기도 꽤 잘 잡혀 있어 보이기 때문이었어요. 곧 날짜를 잡아서 혼례를 치루었지요. 얼마 후에 김청은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서울에 간 김청은 김숙을 찾아가 안국의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김숙은 아들이 장가까지 들었다 하니 그곳에 살면서 영영 찾아오지 않으리라 여기고는 기뻐하였어요. 안국은 장가를 들어서도 바깥에는 나가지 않고 틀어박혀 있었지요. 그러자 하루는 신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방님, 허구한 날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계시니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할 터인데요. 글이라곤 전혀 읽지 않으시고 바깥 출입도 안 하시니 어인일이 오십니까? 안국은 이맛살을 잔뜩 찌푸리고는 대답하였어요. 어려서 내가 말을 배우자마자 아버지는 나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소. 그런데 14살이 되도록 하늘천 따지 2글자도 깨치지 못하였소. 아버지는 나를 집안 망칠 놈이라 여기시고 차마 죽이지는 못하시고 대신 이곳으로 쫓아내신 것이요. 나는 실로 크게 죄지은 놈이요. 그러나 글자를 깨치기는커녕 글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깨질 듯하니 어찌하겠소. 그러니 제발 이제부터 내 귓가에서 글 공부하라는 말은 말아주시오. 신부는 한숨을 쉬고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장인인 이유신도 그런 사정을 잘 알기에 애당초 그를 가르쳐 볼 생각을 하지 않았고 얼굴을 마주하는 일 또한 드물었지요. 그러나 신부는 그런 신랑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서방님, 제 아버지와 오빠들이 모두 글을 잘 하시니 사랑방에 나가서 글을 좀 배워보세요. 그러자 안국이 화를 불끈 내었어요. 글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소.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말 꺼내지 마시오. 안국은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워 버렸어요. 신부는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신랑이 마음에 상처만 받는 줄 알고 다음부터는 글을 배워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신부 이씨는 본디
지혜롭고 공부를 잘하는 여자였어요. 어떤 책이든 모르는 것이 없을 뿐더러 성격이 착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았지요. 그러나 여자가 공부 잘하는 것을 드러내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씨가 그런 사실을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아 집안 식구들조차 알지 못하였지요. 어느 날 이 씨는 안국의 재주가 어떤지 시험해 보기로 하였어요. 사람이 인형도 아닌데 하루 종일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실 수 있겠어요? 말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오? 저와 함께 옛날 이야기라도 할까요? 그럼 그럽시다. 나도 이야기라면 어려서부터 좋아했다오. 이 씨는 중국과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서 들려주었어요. 안국이 귀 기울여 듣고는 매우 재미있어 하였지요. 이 씨는 책 한 권을 모두 풀어서 이야기한 다음에 물었지요. 이런 이야기도 따라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안국은 이야기라면 자신 있었어요. 쭉 외워서 말하니 하나도 틀림이 없었지요. 이 씨는 속으로 무척 놀랐어요. 분명 재주가 있는데 무언가 막혀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씨는 날마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외우게 하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였지만 나중에는 어려운 책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듯이 말해주었더니 그 또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느 날 안국이 이 씨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가 외운 이야기들이 모두 무엇이오? 그게 다름 아니고 모두 공부하는 책이랍니다. 안국이 깜짝 놀라서 눈을 둥그렇게 떴어요. 아니, 그게 정말 공부란 말이오? 공부가 그토록 재미있는 것인데 나는 왜 공부라면 그렇게 머리가 아픈 것이오? 공부란 본디 재미있는 거예요.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픈 게지요. 그렇다면 나도 이제부터 다시 공부를 해보겠소. 이 씨는 책을 펴놓고 이전에 한 이야기가 어느 대목인지 짚어가면서 가르쳐 주었지요. 그리고 안국이 그 대목을 읽도록 하였어요. 안국은 하루아침에 공부에 재미를 붙여 밤이든 낮이든 날마다 책을 읽어댔어요. 이때다 싶어 이 씨는 글을 쓰는 방법까지 가르쳤지요. 안국은 정신을 차려서 쓰고 읽는 일에 노력을 다하더니 드디어 공부해야 할 것을 모두 마치게 되었지요. 이 씨는 안국이 바깥에도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조용히 안국에게 말하였지요. 공자님 말씀에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하고 하지 않았어요? 벌써 10년 가까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사랑방에 나가서 어울려 보시면 어떠하겠어요? 안국도 조금씩 자신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는 먼저 사랑방에 나가 장인에게 인사를 드렸지요. 장인은 사위가 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제 발로 걸어 나와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놀랍고 반가웠지요. 이 씨의 오빠들도 어리둥절해서
말하였어요. 오늘 밤 웬일이지? 김서방이 사랑방에 다 나오고? 처남들이 글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나도 끼어볼까 싶어 왔다네. 장인과 처남들은 모두 웃었어요. 생전 처음 듣는 말이군. 어쨌든 좋네. 시험 삼아 한번 해보세. 장인은 글 지을 제목을 내놓았어요. 그러자 안국이 곧 붓을 들어 한 편의 문장을 지어 보여주었지요. 훌륭한 글이었어요. 모두들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야, 이건 정말 문장 짓는 사람의 솜씨로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장인은 한달음에 안으로 들어가 딸에게 물었지요. 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고하였어요. 이로부터 안국의 공부는 나날이 발전하여 안동 주변에서는 감히 따라올 사람이 없었지요. 그 즈음 서울에서 왕자가 탄생하자 나라에서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별시를 치르기로 하였어요. 별시란 임시로 치르는 과거 시험을 말한답니다. 이 씨는 곧 안국에게 이 일을 알려주며 말하였지요. 아예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면 모르지만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니 시골에만 묻혀있지 마시고 나가서 뜻을 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방님? 아버님께서 이곳으로 내쫓으신 것도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제 서울에 가서 떳떳이 뵐 수도 있겠고요. 안국은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였어요. 나 또한 답답하게 여기 오래 있고 싶었겠소. 아버지는 내가 서울에 오면 죽이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소.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사람이 될까 두렵소. 또한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유유히 과거장에 들어갈 수 있겠소. 이 씨는 한 번 더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어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도 있지요. 먼저 과거에 합격하고 나면 떳떳이 아버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버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겁니다. 안국은 이 씨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였어요. 곧바로 길 떠날 차비를 하여 천리 먼 길을 아무 일행도 없이 말 한 마리에 의지하며 터덜터덜 올라갔어요. 간신히 서울에 도착하였으나 안국은 아버지를 뵙기도 두렵고 다른 곳으로 가자니 모두 낯설어서 망설여졌어요. 어디로 갈까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마침 자기를 키워준 유모의 집이 생각났지요. 마음 편히 들릴 곳은 거기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말을 몰아 옛날 유모의 집을 찾았어요. 유모는 안국을 보더니 문 밖으로 뛰어나와 반갑게 맞아들였어요. 도련님, 저는 도련님이 벌써 돌아가신 줄 알았다오. 오늘 이렇게 뵙게 되리라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대감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큰일 납니다. 저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계셔야 해요. 그러더니 밤이 되자 유모는 몰래 안국의 어머니에게 가서 일렀지요. 도련님이 쇳내 집에 와 계십니다. 안국의 어머니는 안국을 떠나보낸 후로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 짓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안국이 왔다는 말을 듣자 버선발로 달려가 보고 싶었지요. 그러나
안국의 아버지가 알까 두려워 귀옛말로 유모에게 소곤거렸어요. 대감께서 주무실 때 아무도 모르게 데려오게나. 유모가 일러준 대로 하여 드디어 어머니와 아들이 만나게 되었어요. 안국의 어머니는 울먹이며 안국에게 말하였어요. 너와 내가 헤어진 지 10여 년 동안에 이승과 저승처럼 소식이 딱 끊기고 말았구나. 문 밖에 나가 멀리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면 언제나 내 감장이 끊어졌단다. 이제 내 얼굴을 대하니 기쁘기 한이 없으나 한편으로 걱정스럽기도 하구나. 안국도 우러러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니 주름진 얼굴에다 흰머리까지 있어서 옛 모습을 찾을 길이 없었지요. 안국은 마음이 울컥하여 눈물을 뿌렸어요. 불초 어린 자식이 아버지에게 잘못하여 먼 시골로 쫓겨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니 이 어찌 자식된 도리이겠습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눈물 섞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밖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는 안국의 동생 안새가 오는 것을 알았지요. 아무래도 안새에게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 듯하여 방 한구석에 이불을 덮어 안국을 숨겨두었어요. 이윽고 안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기 이불을 덮어쓰고 누운 게 누구냐? 어머니는 끝내 숨기기 어려운 줄 알고 안새를 불러 앉히고는 나지막한 소리로 말하였지요. 내 안동에 사는 형이 왔단다. 안새는 재미있다는 듯 박수를 치고 웃으며 말하였지요. 옳지, 안동 형이 왔구나. 아까 아버지께서 꿈에 안동 형을 보고 머리가 몹시 아프다고 하시기에 어머니께 말씀드리러 오던 참인데 정말 안동 형이 여기 와 있었네. 안새야, 아버지께서 만약 이 사실을 아시면 큰일 난단다. 사랑방에 나가서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거라. 안새도 그런 사정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국의 마음은 더욱 아팠지요. 동생이 방을 나간 다음 안국은 아픔과 두려운 마음을 안고는 유모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튿날은 과거를 보는 날이었어요. 과거장에 이르니 동생 안새도 와 있었지요. 안새는 형이 글도 못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 누가 알아볼까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시험 문제가 내어 걸렸지요. 서로 앞다투어 붓을 들고 나가 문제를 베껴오는데 안국은 그냥 빈손으로 나가 잠깐 보고 모두 외워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조금 생각하더니 먹을 갈아서 붓대를 놀렸지요. 안국은 자기가 쓴 것을 한번 읽어보고는 맨 처음 내었지요. 안새는 속으로 놀랐어요. 누가 우리 형더러 공부를 못한다 하였지? 안국은 과거장을 나와 유모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시관이 심사를 끝내고 보니 안국이 장원이었어요. 마침 이 사람은 안국의 아버지 김숙과 친구 사이였지요. 시관은 친구의 아들이 장원한 것이 기뻐 축하하려고 김숙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시관이 집 앞에 이르기 전에 장원 급제를 알리는 임무를 맡은 관리가 먼저 와 있었지요. 급제자 나오라고 재촉을 하자 김숙은 둘째 아들 안새를 부르는 줄 알고 뛰어나갔는데 뜻밖에도 장원은 10여 년 전에 안동으로 쫓아낸 큰아들 안국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김숙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안동 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할 놈이 서울에 올라왔다고. 급제라니 당치도 않다. 그러면서 안국을 잡아오라고 불호령을 내렸지요. 안국은 유모의 집에서 쉬고 있다가 아버지의 느닷없는 부름을 받고 달려왔어요. 안국은 두려운 마음으로 뜰 아래 엎드렸지요. 아버지는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다짜고짜 하인들에게 큰 매를 가져오라고 호통을 쳤어요. 그때 김숙의 친구인 사관이 들어왔지요. 오늘 급제자는 어디 있는가? 친구가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묻자 김숙은 더욱 기가 막혀서 말하였지요. 지금 그놈을 때려 죽이려는 참이네. 그게 무슨 말인가? 김숙은 그간의 일을 일러주었어요. 그러자 친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였어요. 제 실력인지 남의 글을 베꼈는지 시험해보면 알 것 아닌가? 김숙은 콧웃음을 쳤지요. 당치 않는 소리 말게나. 14살이 되도록 하늘천 따지 두 글자도 모르던 놈일세. 어느 겨를에 공부를 해서 장원 급제를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어서 빨리 매를 치라고 성화를 부렸어요. 그러자 친구가 몸소 마루에서 내려가 땅에 엎드려 있는 안국을 붙들고 올라왔지요. 김숙이 친구에게 화를 내었어요. 내가 내 자식을 죽이려는데 자네가 왜 나서는 게야? 나는 저놈을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단 말일세. 어이구 골치야.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버렸지요. 안국은 그저 숨을 죽이고 꿇어 엎드려 있었어요. 시관이 안국의 앞으로 다가갔어요. 여보게나, 이번 과거의 문제를 기억하는가? 안국은 겨우 고개를 들고 한자도 틀림없이 문제를 외웠지요. 김숙은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천 따지도 모르던 안국이 그 긴 문제를 쭉 외우는 게 아니겠어요? 몹시 이상스러웠지요. 시관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자네가 지은 글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안국은 또 자기가 지은 글을 줄줄이 외웠어요. 그 문장은 정말로 큰 바다에 파도가 일고 너른 들판에 날쌘 말이 달리는 것처럼 거침이 없었지요. 방에 누워있던 김숙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네가 이런 문장가가 되어 돌아오다니. 김숙은 체면 차릴 틈도 없이 안국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조금 전까지 불호령을 내리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10여 년 전 아들을 안동으로 내쫓던 그 아버지는 더더욱 아니었지요. 10여 년 타양의 등잔불 밑에서 서울을 그리는 마음인들 오죽하였겠느냐. 골머리 앓던 내 증세가 네 글 외는 소리에 가시고 말았구나. 고맙다 아들아. 대체 내가 가르치지 못한 것을 누가 해냈단 말이냐. 안국은 그간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김숙은 손뼉을 치고 기뻐하며 말하였지요. 하인들은 얼른 가마를 준비하거라. 어서 가서 안동 며느리를 맞아 오거라. 쫓겨났던 아들은 그렇게 훌륭한 아내를 만나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지요. 하인 막동이. 오랫동안 양반으로 떵떵거리며 살던 송씨 집안이 있었지요. 그러나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사는 후손이 점점 없어지면서
마지막에는 집안 모두가 거의 몰락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지요. 그리하여 홀로 된 어머니와 어린 아들, 그렇게 단 2사람만이 남았어요. 쓸쓸해진 집안을 지켜주는 사람은 막동이라는 하인 한 사람뿐이었어요. 막동이는 집안의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스스로 챙기면서 지냈지요. 그러나 막동이도 별 수 없었어요. 가난한 이 집안에 있다가는 자기도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막동이는 어느 날 온다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럭저럭 30-40년이 흘렀어요. 송씨 집안의 어린 아들은 어른이 되어 송생이라고 불리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집안은 일어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더욱 가난이 심해져서 견디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지요. 송생은 어쩔 수 없이 강원도 쪽에 벼슬살이 나가 있는 친지에게 도움을 청하러 길을 나섰어요. 고성이라는 고을에 접어들었는데 날은 저물고 쉬어갈 주막은 아직 멀기만 하였지요. 인가를 찾아서 산마루를 넘어가니 산 밑으로 수많은 집들이 나란히 섰고 기와 지붕을 이은 품이 참으로 물결치듯 하였어요. 주변 경치도 무척이나 아름다웠지요. 송생은 그 마을로 내려가 동네에서 가장 큰 집 앞에 서서 주인을 뵙자고 청하였어요. 그 마을에서 소문난 부자인 최승지 댁이라고 하였지요. 한 소년이 송생을 맞아들였어요. 방에 들어가 앉자 하인이 최승지의 말이라 하면서 전하였지요. 마침 심심하여 마음을 풀 곳이 없던 터라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십니다. 송생은 하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이마에 턱이 풍만하고 눈이 빛나는 노인이었지요. 노인이 송생에게 예의를 갖추는데 아주 품위가 있어 보였어요. 2사람은 촛불이 불똥을 튀기며 다 타 들어가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러다가 노인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물리쳐 내보내고 문을 꼭꼭 닫더니 갑자기 송생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올리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였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지요. 송생은 어리둥절할 뿐이었어요. 영감님, 이 무슨 행동이십니까? 최승지는 차근차근 이야기를 꺼냈어요. 소인은 대개 옛날 하인 막동이옵니다. 예? 막동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커다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상전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도 도망을 쳤으니 첫째 죄요. 마님이 홀로 집안을 지키시며 손발처럼 저를 대해주셨는데 그런 성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주 저버리고 말았으니 둘째 죄지요. 그러나 그건 이미 지나간 옛일이지 않소. 송생은 노인의 말을 막았어요. 그러자 노인은 더욱 울먹이며 계속해서 말했지요.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저는 양반 최 씨라고 세상의 사람들을 속여 벼슬을 누렸지요. 그 또한 죄요. 벼슬에 오르고 부자가 되어서도 소식을 전하지 않았으니 넷째 죄요. 오늘 서방님께서 이곳에 오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의에 어긋난 짓을 하였으니 다섯째 죄입니다. 송생은 할 말을 잃고 노인의 말만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5가지 죄를 짓고도 어떻게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니리까? 서방님이 소인을 구중하시고 매질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쌓인 죄의 1/1000이나마 씻을까 하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 죄를 씻겠습니다. 그러자 송생은 도리어 송구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가까스로 입을 열어 대답하였어요. 물이 흘러가고 구름이 흩어진 셈이요. 이제 주인과 손님으로 만났을 따름이니 조용히 앉아서 한가로운 이야기나 더 나눕시다. 참으로 송구하옵니다. 그나저나 영감께서 젊었을 때도 통이 큰 사람이란 말은 들었소만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지 궁금하오. 어디 그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송생의 말에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참으로 어려운 하루하루였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종노릇을 하면서도 송씨 집안을 보니 다시 일어서기는커녕 저 또한 일생 춥고 배고프게 살아갈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지요. 나름대로 계획한 바가 있어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딴에 뜻이 높고 마음을 크게 먹어 하인 노릇이나 하는 천한 신세로 늙지는 않으리라 다짐하였지요. 먼저 가짜로 최씨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본디 최씨 집안은 잘 나가는 서울 양반이었지만 후손이 끊겨 있었지요. 그래서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집안 후손이라 둘러댔지요. 저는 그럭저럭 돈을 꽤 많이 모아서 경기도 포천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집에 틀어박혀 글만 읽으면서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 글 잘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지요. 그러나 한 곳에서 오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들통이 날까 두려웠지요. 철원으로 이사를 하여 거기서도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의 인심을 사고 한 양반 집안의 딸을 맞아들여 결혼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양으로 마지막으로 이곳 고성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철원 사람들은 포천 사람들에게서, 회양 사람들은 철원 사람들에게서, 고성 사람들은 회양 사람들에게서 좋은 소문을 들어 이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양반 집안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과거에 합격하여 꾸준히 승진한 결과 남부럽지 않은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사람의 욕심은 절제하기 어렵고 둥근 달은 금방 기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더군다나 벼슬에 연연하다 저의 과거가 탄로나기라도 한다면 정말 큰 낭패를 볼 게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곧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들 5형제와 딸 형제도 모두 양반 집안과 혼인을 하였답니다. 과거에 급제한 아들도 있고 이제 성균관 대과를 준비하고 있는 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 70에 이르고 재산은 헤아릴 수 없으며 날마다 많은 돈을 아낌없이 쓰고 있지만 언제나 옛 주인을 생각하면 은혜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자나깨나 마음에 걸려 싸웁니다. 한번 찾아가 뵙고 싶었지만 탄로날 것이 두렵고
어려운 형편을 좀 돕고 싶어도 길이 없어 한탄만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이제 하늘이 도와주시어 서방님이 이곳에 이르렀으니 소인은 언제 죽더라도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이곳에 몇 달이라도 계시면서 제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지나가는 길손을 너무 지나치게 대접하면 주변 사람들이 의심할 것 같사옵니다. 그러니 죄송스러운 말씀이오나 제 조카라고 해두면 어떨런지요. 밤이 되면 다시 옛날 막동이로 돌아갈 터이 오니 너그러이 들어주십시오. 송생은 노인 곧 막동이가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하였어요.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벌써 새벽녘이 되어 있었지요. 막동이의 아들들이 아침 문안을 드리러 왔어요. 아버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그래. 그런데 밤사이에 기쁜 일이 생겼구나. 마침 잠이 잘 오지 않아 송생의 집안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바로 조카뻘 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친척들의 이름을 바로 대는데 의심할 바 없었다.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기다니요. 아버님은 가까운 친척이 없으셔서 늘 쓸쓸해 하셨는데 참으로 잘 되셨습니다. 그렇지. 내가 전에 서울에 있을 적에 송생의 아버지와 함께 놀고 글도 같이 읽어 한 형제간이나 마찬가지로 친하였더니라. 그 후 3, 40년이 흐르면서 불행히도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 또한 멀리 떠나와 남은 식구들의 소식을 통 몰랐구나.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허허허허. 아들들도 모두 반가워하고 송생과 바로 형님 동생 하게 되었어요. 막동이는 송생을 이끌고 산의 정자와 물가의 누각 그리고 훌륭한 풍경을 찾아 풍악을 울리고 시를 짓고 놀면서 한 달 반가량을 지냈습니다. 송생은 서울의 어머니가 걱정되어 그만 돌아가려 하였지요. 막동이는 돈 만냥을 내주며 말하였어요. 집과 논밭을 마련하시고 가까운 일가끼리는 나누어 쓰시기 바랍니다. 송생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수레와 말에 짐을 잔뜩 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막동이의 도움을 받아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이었지요. 송생이 이렇게 되자 주변에서는 모두 이상하게 여겼어요. 송생의 사촌 동생 가운데 한 명이 본데 껄렁껄렁 하였지요. 그는 송생이 갑자기 부자가 된 까닭을 끈덕지게 캐물었어요. 처음에 송생은 찾아간 고을의 원님이 도와주었다고 대답하였어요. 그러나 사촌 동생은 고지 듣지 않았지요. 그래서 송생은 길에서 은 항아리를 주었다고 둘러대었어요. 그러나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갈 동생이 아니었어요. 그날 사촌 동생이 송생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함께 술을 마셨어요. 술이 취하자 문득 큰 소리로 넋두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송생이 왜 그러냐며 달래자 사촌 동생이 말하였지요. 내가 일찍 부모를 잃고 다른 형제도 없이 오직 형님만을 믿고 오늘까지 살아왔소. 그런데 이제 형님이 나를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 보듯 하니 어찌 슬프지 않으하겠습니까? 송생은 정말 난처했어요. 내가 언제 너를 함부로 대했다고 그러느냐? 마음이 정말로 통하지 않는데 그게 함부로 대한 게 아니고 뭐요. 그 많은 재산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끝내 바로 말해주지 않는 건 무슨 까닭이요?
재산이 생긴 까닭을 숨겨서 그런다니. 그럼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마. 송생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들려주었어요. 사촌 동생은 그 말을 듣고 불끈 화를 내며 떠들었어요. 형님은 그런 모욕을 참아가며 배신한 하인의 뇌물을 받았단 말이오. 뭐가 모욕이고 뭐가 뇌물이란 말이냐. 하인 주제에 삼촌이니 조카니 부르자 한 것이 양반에게 모욕이 아니면 무엇이오. 그걸 덮어 씌우려고 뇌물을 준 것이지요. 내 당장 고성으로 달려가서 그놈의 비밀을 폭로하여 형님이 당한 모욕을 씻은 다음 양반과 하인의 도리를 바로잡아야겠소. 사촌 동생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신을 끼고 내달렸어요. 도리를 바로 잡는다는 것은 핑계일 뿐 사실 이 껄렁껄렁한 동생은 자기도 한몫 챙기려는 속셈이었지요.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어요. 송생은 크게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발빠른 사람을 시켜 막동이에게 소식을 전했지요. 심부름꾼은 발걸음을 빨리 놀려 송생의 사촌동생보다 갑절이나 빨리 고성에 도착하였어요. 마침 막동이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술잔을 나누며 장기를 두고 있었지요. 편지를 받아본 막동이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이 껄껄 웃으며 말하였어요. 허허, 어려서 하찮은 기술을 조금 배워둔 게 후회스럽군.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궁금하여 물었어요. 지난번에 조카 한 사람이 내려오지 않았소. 그때 이야기를 하다가 집 놓는 일을 조금 할 줄 안다 하였지. 조카가 매우 반가이 여기더니 사실 사촌동생 한 사람이 미친 병에 걸렸으니 내려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하더군. 그 동생이 이제 곧 온다는 말이요. 그런데 그게 왜 후회스럽단 말이오?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서 문을 닫아 걸고 나다니지 말아야겠소. 미친 병이 하도 심해서 행패를 부리면 아무도 못 당한다는구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막동이 집에 미치광이가 온다고 밖에 나가지 않고 문을 닫아 걸었지요. 이윽고 송생의 사촌동생이 성질이 불길처럼 올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나타났어요. 아무개는 우리 집 하인이라네. 아무개는 우리 집 하인이라네. 마을 사람들은 깔깔깔 웃었지요. 대단한 미치광이가 내려왔구나. 막동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앉아서 건장한 하인 10여 명을 보내 사촌동생을 잡아오도록 하였어요. 집에 데려와서는 몸을 꽁꽁 묶고 곳간에 가두어서 침을 놓기 편하게 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막동이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짐짓 눈을 찡그리며 말하였지요. 조카한테서 미친 동생이라는 말을 들었어도 이다지 심한 줄은 몰랐는걸. 마을 사람들도 쯧쯧, 좋은 집안의 청년이 저런 병에 걸리다니. 미친 사람을 많이 보았지만 저렇게 심한 사람은 처음인걸. 하고 말할 뿐이었어요. 밤이 깊어 사방이 고요해졌어요. 막동이는 큰 침 하나를 들고 곳간에 혼자 들어갔지요. 사촌 동생은 막동이를 보더니 입을 놀려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러나 막동이는 들은 척도 않고 달려들어 바늘로 사정없이 찔렀지요. 맨침을 찔렀으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촌 동생은 정신이 번쩍 들어 그제서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였지요. 하지만 막둥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몇 번을 더 찔러주었어요. 그가 애걸복걸하며 빌고 또 빌자 막둥이는 비로소 얼굴빛을 바로 하고 꾸짖었지요. 내가 내 형에게 본분을 지켜 먼저 나의 비밀을 말하였다. 네 형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돌아갔다. 그렇다면 너도 마땅히 나를 좋게 대해야 옳지 않느냐? 굳이 나의 비밀을 캐내서 나를 파멸시키려는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맨손으로 바닥에서부터 기어올라 이만한 기틀을 세운 사람인데 너같이 째째한 놈에게 당할성 싶으냐? 처음에는 네가 오는 길에 자객을 보내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려 하였느니라. 막둥이 말이 거기에 이르자 사촌동생은 벌벌 떨었어요. 그러자 막둥이가 목소리를 고르더니 조용히 타일렀지요. 그러나 내가 입은 은혜가 있으니 우선 네 목숨만은 살려둔다. 만약에 네가 마음을 고치고 뜻을 달리한다면 너를 부자가 되게 할 수도 있지만 나쁜 마음을 고집한다면 너를 죽이고야 말겠소. 나는 기껏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서투른 의사밖에 더 되겠느냐. 네 좋을 대로 정하거라. 사촌동생은 떨리기도 하였으나 막둥이의 말이 틀린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에 내가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개자식이요. 그럼 내일 아침부터 나를 아저씨라 부르겠느냐?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라 부르라 하여도 감지덕지하지요. 막둥이는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날이 밝자 막둥이는 식구들에게 작은 조카의 병이 드디어 나았다고 말하고는 좋은 음식과 옷을 마련해주게 하였지요. 막둥이의 집에 와본 마을 사람들도 조카의 병이 나았다고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몸을 추스른 송생의 사촌 동생은 막둥이가 준 돈과 선물을 챙겨 불이 나게 서울로 돌아갔답니다. 금가득 은가득 요술 바가지. 옛날 효심이 지극한 한 정승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바빠 홀로 된 어머니를 곁에서 모실 겨를이 없었어요. 마침 집에는 20살이 가까운 한 여종이 있었는데 얼굴도 고왔지만 총명하고 슬기로웠지요. 여종은 마님의 뜻을 잘 받들어 음식과 의복을 알맞게 보살피며 매사에 재치 있게 처리하여 지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잘 돌봐드렸어요. 마님은 편안하였고 정승은 어머니 걱정을 덜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으며 집안의 다른 사람들도 근심을 덜었지요. 그리하여 여종은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였어요. 마님을 비롯해 정승과 집안 식구들은 그림, 도자기, 살림살이 같은 선물을 자주 주었어요. 그래서 여종은 행랑채에다가 따로 방 하나를 마련해서 사람들에게서 받은 선물들을 보기 좋게 정돈해 놓고는 짬이 날 때마다 쉬는 곳으로 쓰고 있었지요. 소문을 들은 멋쟁이 남자들은 여종을 한번 보기 원하였고 심지어 부잣집에서는 많은 돈을 주어 여종을 데려가려고까지 하였어요. 그러나 여종은 모두 거절하고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빈방에서 늙고 말겠어. 하며 굳게 마음을 먹었지요. 어느 날 여종은 마님의 심부름으로 가까운 친척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지요. 여종은 비를 피해 불이 나게 집 쪽으로 뛰어갔어요. 대문 앞에 이르니 머리는 더부룩하고 얼굴에는 때가 덕지덕지 낀 웬 거지가 비를 피하며 서 있었지요. 비록 거지 꼴이었으나 생김새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슬기로운 여종은 그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행랑채 방으로 거지를 데리고 가서 말하였어요.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거지는 어안이 벙벙하였지요. 여자가 무슨 까닭으로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우선은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하였어요. 여종은 얼마 있다 돌아오더니 거지를 샅샅이 뜯어보고는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표정을 지었지요. 우선 나무단을 사다가 목욕통을 준비해 놓고는 몸을 씻게 하였어요. 그러고는 거지에게 저녁을 차려주었어요. 거지는 목욕을 한 뒤라 산뜻한 기분으로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배불리 먹었지요. 새벽녘에 여종은 거지에게 상투를 틀고 갓을 쓰게 하였어요. 깨끗한 옷을 입히니 몸에 썩 맞아서 과연 훤칠하고 당당하게 보였지요. 전날의 초라하던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었어요. 이제부터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모시겠어요. 들어가서 마님과 대감님을 뵈어요. 만일 누구냐고 물어보시거든 이러저러한 사람이라고 대답하세요. 여종의 당부에 거지는 알았다고 서슴없이 대답하고는 곧 대감에게 인사를 드렸지요. 저 아이가 전부터 짝을 구하더니 갑자기 인연을 맺은 것을 보면 아주 딱 맞는 사람을 만난 모양이로구먼. 너는 무슨 일을 하느냐? 저는 돈을 조금 가지고 사람을 시켜 전국에 장사를 해서 물건값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답은 여종이 가르쳐준 것이었지요. 대감은 대단히 기뻐하며 퍽 미더워하였어요. 이후로 거지는 잘 먹고 잘 입으면서도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지요. 그렇게 웬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 여종이 거지에게 말하였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마다 하는 일이 있지요. 당신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계획은 좀 있지만 돈이 좀 필요하겠는걸. 내가 당신을 위해 마련해 보지요. 여종은 안에 들어가서 틈을 보아 마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마님은 대감에게 말하여 그 부탁을 들어주었지요. 거지는 돈을 가지고 나가 서울의 시장에서 조금 낡은 헌옷가지를 많이 사서 한 길에다 쌓아놓더니 평소 같이 다니던 거지들을 불러 모아서 나누어 주었어요. 서울 변두리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차츰 가까운 지방으로 찾아다니며 정처 없이 떠도는 무리들에게 마음껏 도움을 베풀었어요. 이제 거지에게는 말 한 마리와 몇 벌의 옷만 남게 되었지요. 거지는 말에 올라타고 길을 갔어요. 때는 마침 추석이었지요. 맑게 갠 하늘에 둥근 달이 떠오르고
엷은 안개 기운이 살짝 들에 덮였어요. 평평하게 교외로 뻗은 길에 사람의 자취라고는 없었지요. 그는 채찍을 들어 길을 재촉하며 아무 데라도 발길 닿는 데서 멈추려 하였어요. 그렇게 가다가 큰 다리를 만났는데 다리 밑에서 빨래하는 소리와 함께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지요. 이 밤중에 혹 도깨비는 아닐까?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거지는 말에서 내려 난간에 기대어 다리 아래를 굽어보았어요.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알 몸뚱이인 채로 옷을 빨고 있었지요. 그들에게는 여벌의 옷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다리 위에서 젊은 남자가 내려다보자 그들은 부끄러워 손을 저으며 몸둘 바를 몰라 하였어요. 거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다리 위로 불러 가지고 있던 옷가지를 주며 입으라고 하였어요. 두 사람은 굽실굽실 인사를 하였지요. 그리고 굳이 자기네 집에 가서 자고 가라고 말하였어요. 집은 마치 달팽이 집처럼 작았어요. 겨우 비바람을 가릴 정도였지요. 거지는 말을 밖에 메어두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산히 서둘러서 거친 밥, 쓴 나물이지만 정성을 들여 저녁을 지어주었지요. 거지는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 후 잠을 자려 하니 베개가 필요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석가래 사이에서 바가지 같은 것을 하나 꺼내서 놓았지요. 이걸 베고 주무시지요. 거지는 그 바가지를 베고 자리에 누웠어요. 무슨 바가지인가 하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손으로 문질러 보았어요. 쇠붙이나 돌은 아니고 흙이나 나무도 아닌 것 같았지요. 조심스럽게 긁어보아도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어요. 꽤 여러 사람이 몰려온 곳 같은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대장이라도 되는지 목소리가 위험에 차 있었어요. 이윽고 한 졸개가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베개로 쓰고 있는 바가지를 내놓으라고 하였지요. 거지는 잔뜩 겁에 질렸지만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하였어요. 이것은 내가 베는 것이니 결코 남에게 줄 수 없다. 다른 졸개들이 잇따라 들어와서 빼앗으려 하였지만 거지는 한결같이 거절하며 내놓지 않았어요. 마침내 대장인 듯한 사람이 나섰지요. 너는 그 바가지가 무엇인 줄 아느냐? 마치 알고서 보물처럼 여기는 것 같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베고 자라 하여 받았으니 이것은 내 물건이요. 함부로 남에게 줄 수는 없소. 하지만 이것은 베개일 뿐 달리 쓰는 법은 모르오. 대장인 듯한 사람은 한숨을 한 번 쉬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하였어요. 그것은 돈을 낳는 엄청난 보물이다. 금가루나 은 부스러기를 그 안에 넣고 흔들면 금방 은이나 금으로 가득 차게 되지. 네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니 내게 준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다. 꼭 3년이 되었을 때 아무도 몰래 그것을 동작동 나루에 던져버려야 한다. 조심해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하느니라. 거지는 날듯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소리치다 보니 눈이 번쩍 뜨이는데 일어나 보니 꿈을 꾼 것 같았지요. 어느덧 새벽이었어요. 하늘이 부옇게 밝아왔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벌써 일어나 있었어요. 할아버지, 내 망아지와 이 바가지를 바꿉시다. 할아버지는 펄쩍 뛰며 말하였지요. 이런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좋은 말과 바꾸겠소? 거지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벽에 걸어두고 말은 문틀에다 메어놓은 채 할아버지의 헌 누더기 옷을 자기 몸에 걸치고 거적으로 바가지를 싸서 짊어지고 길을 나섰지요. 길에서 밥을 빌어먹으며 돌아오니 영락없는 옛날의 거지꼴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여 거지는 대감댁으로 갔지요. 그러나 문 앞에 서서 문득 생각하니 한심하기 그지 없었어요. 저번에 문을 나설 때는 주체 못할 만큼 많은 돈을 짊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돌아오는 길에는 떨어지고 낡은 옷뿐이로구나. 남의 눈에 띌까 걱정스럽네. 거지는 술집에 몸을 숨기고 밤이 이슥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대감댁으로 어슬렁거리며 들어갔지요. 행랑채의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거지는 으슥한 곳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요. 읽고 여종이 안에서 나오더니 빗장을 뽑으며 중얼거리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거리에 종이 울리는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아도 한참 잘못 보았지. 웬 거지놈을 서방으로 모시려 하였으니.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람. 거지는 여종의 혼잣말을 들으면서 가늘게 기침 소리를 내 자기가 온 것을 알렸어요. 누구시오? 여종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나요. 어디 갔다 이제 와요. 어서 방문을 열고 등불이나 켜시오. 거지는 바가지를 들고 방에 들어가 촛불 아래 여종과 마주 앉았어요. 야위고 떼낀 얼굴에 해진 옷이 지난날에 비해 2배나 서글퍼 보였어요. 여종은 눈물을 머금고 방문을 열고 나가서 저녁밥을 챙겨가지고 들어왔지요. 그래도 남편이니 굶기지나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새벽종이 울리자 여종은 발로 차서 그를 깨웠어요. 무겁지 않은 보화만을 싸서 몰래 도망하여 대감집의 돈을 많이 잃은 죄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었지요. 거지는 눈을 부라리고 꽥 소리쳤어요. 차라리 사실대로 고백하여 벌을 받는 게 낫지. 도망치면 어디선들 붙잡히지 않는단 말이오. 여종도 성내어 말하였어요. 당신은 마누라 하나도 챙기지 못하였잖아요. 이제 이 지경에 이르러 날마다 매나 맞고 살란 말이오. 그래 놓고 남자라고 큰 소리예요. 그러자 거지는 들은 척도 않고 혼자 옆방으로 갔어요. 바가지를 풀어놓고 여종의 상자 속에서 은가루를 꺼내 바가지 안에 집어넣었지요. 속으로 천지신명께 빌며 그것을 힘껏 흔들었어요.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니 눈처럼 하얀 은이 바가지 안에 그득하였지요. 그것을 방 한구석에다 쏟아부었어요. 바가지를 흔들고 또 흔들어 줄곧 붓고 또 부으니 은이 금방 천장에까지 닿았지요. 넓은 보자기로 가려두고는 이내 돌아와
베개를 높이 베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여종은 한참 후에 옆방 구석에 쌓인 것을 보고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보자기를 들추어 보았어요. 하얀 은이 산더미같이 쌓여서 얼마나 되는지 모를 정도였지요. 처음에는 놀라서 벙어리처럼 입이 막히고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거지에게 물었어요. 이것이 다 어디서 생겼소? 어쩌면 이렇게 많아요? 거지는 웃으며 대답하였어요. 속 좁은 사람이 대장부의 일을 어찌알리오? 그들 부부는 웃고 기뻐하며 아침이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날이 밝자 부부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대감께 인사를 드리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감과 마님과 온 집안 식구들이 크게 놀란 것은 당연하였지요. 거지는 그간의 사정은 비밀로 한 채 대감이 도와주어 큰 이익을 남기고 돌아왔다고 아뢰었어요. 그리고 3년 후 꿈에서 약속한 것처럼 거지는 바가지를 동작동 나루로 들고 나가 한강에 던져버렸지요. 그리고 오래오래 그 부부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